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는 일본에 우리 부철 부철 회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부철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걸 안 하니까. 진짜 보이세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갖고 계신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진행 관계상 전체 마이크는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 특별 강연, 공공외교 활동 사례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이쪽에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고요. 전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일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저는 세계한인의 총연합회 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행사를 주최하시는 세계한인의 총연합회 심상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해외에 계시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하시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이진영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재현 유럽한인의 총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오늘 발표하실 일본 규시 한인의 정영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토마스 김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상원 미주 한인재단 총회장님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 총연합회 서울사무소 김교식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동포 포럼 조롱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주필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항공인 총연합회 김금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세안총련 사무국의 오영은 상금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 이남기 편집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한인의 총연합회 윤희 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윤희 회장님. 세안총련회 권혁창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한국인연합회 구철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식 세안총련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동포청의 강복원 교류협력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규슈 한인의 연합회 정영진 회장님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 한인의 류용호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뉴욕 한인의 김광석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쳐드리고요.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중간에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행사를 주최하시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총연합회 신상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예, 각국에서 화상으로 접속하신 한인 여러분, 특별히 사례 발표를 해주실 한인회장 여러분,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 기관인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이진영 소장님과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주신 내기빈 여러분, 사단법인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신상만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한인회는 그간 문화와 정책, 나눔과 봉사활동 등 각종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위상과 한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시민을 배려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안총련은 이러한 한인회의 거주국의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을 돕고자 지난해 제1회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으며 인하대 이진영 소장님의 협조로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개최되는 행사로서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북에 대한 설명과 활용법을 제시하고 한인회의 공공외교 활동 운영 사례를 듣고 토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세안총련은 앞으로도 전 세계 한인회와 함께 공공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계신 이진영 소장님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빠지신 분들 잠깐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한 세안총련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예. 변성철 스리랑카 한인회장님 함께 계십니다. 예, 저희 세안총련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박상익 고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혜원 한미뉴스 채널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일본의 전흥배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행사 공동 주최기관이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이준용 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이준용 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근면함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한인회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하셨죠. 올해는 재외동포와 한인회에게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정식 출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기대와 함께 체계를 갖춰가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한인회가 공동 발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앞으로 절실한 형편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사업 중 특히 강조되는 분야 중 하나가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확산입니다. 사단법인 세계한인총연합회 신상만 회장님의 선도적인 여러 차례 세미나와 토론 등으로 이제는 한인회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공외교에 대해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외교 자체가 새로운 용어이고 한국 외교부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확산은 여전히 초기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외교 중에서 재외동포 공공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도대체 재외동포 공공외교가 뭔가 하는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하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사단법인 세계한인총연합회와 함께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한연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했던 제 저서인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 우리 지금 세한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활용법을 제시해서 우리 한인회장님들께서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또 한인회의 공공외교 활동 운영 사례를 한인회장님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토의해서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국제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됐는데 2007년부터 재외동포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 국제학술지 퍼시픽포커스라는 곳에 재외동포 연구 논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시픽포커스지는 국제학술 중에서 아시아에서 1등, 2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021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후원으로 한국학 학술 확산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정체성의 정치와 공공외교의 한국학이라는 주제로 매년 10개의 온라인 강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강좌 중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공공외교에 대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시면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인회뿐만 아니라 4세대 재외동포 학생들이 재외동포들의 이주 역사, 현황 등에 대해서 좀 더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외교에 대한 것이 이러한 수업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오늘 세미나가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시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총연합회 신상만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준비해 주신 세계한인총연합회의 오영훈 부회장님 비롯한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상 줌으로 접속해 주신 한인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례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 한인회장 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청 이기청 청장님의 축사를 강동원 교류협력국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재외동포청 강보건 국장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척사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주최 제2회 한인회 공공외교활동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지난 2021년 창립된 이래 전 세계 한인회 간 소통 및 유대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인회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재동포들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708만 재동포의 염원을 담아 지난 6월 출범한 재동포청은 우리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주류사회 진출 등 지위 향상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동포 사회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 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생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심성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재동포청장 이기철 대독.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영 세계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이사장님께서 녹화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영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신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심상만 회장님과 인하대학교 이진영 소장님,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시는 한인회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첫 번째 공공외교활동 세미나에 참석해서 우리 한인회가 모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보고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인회의 노력과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인회가 펼치는 공공외교 활동을 활성화해서 자신의 거주국에서 존경받고 성공하는 한민족으로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하고 모국가의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한인과 함께 21세기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과 새해가 다가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영 세계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이사장님 녹화 영상이 있었는데 이상으로 축사 순서를 마치고요. 잠깐 참석자를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흥배 제1본 한국인 총연합회 회장님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흥배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종환 아시아 한상 총연 부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윤만영 필리핀 한인회 총연합회 신입회장 당선자신, 아마 취임식이 곧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영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강우 에콰도르 한인회장, 이강우. 그리고 문대진 전 필리핀 일로일로 한인회장.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가서 소개가 안 되신 분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사회자를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화상 세미나인 관계로 화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응시해 주시면요, 같이 한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찍었습니다. 이번에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분들. 네. 예, 다음 번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2번 찍어야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음소거에 음소거해 주십시오. 네,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북중열 전 몽골 한의회장 참석합니다. 북중열 전, 네, 고맙습니다. 예, 음소거가 안 되신 회장님 계셔서 조금 소리가 되네요. 그러면 2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연으로 인하대 강의 연구소 이진영 소장님께서 한인의 국민의교육 가이드북 내용 설명 및 활용 방법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한인회장 여러분, 제 말씀이 들리시죠? 네, 들리시면 이렇게 주시를.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한인 총연합회와 함께 한인의 공공의회 활동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공공외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공외교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많은 분께서 공공외교가 뭐냐, 그리고 재동포 공공외교는 또 뭐냐, 실제 사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재동포 공공외교는 무엇일까, 그리고 실제 사례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인회장님들과 함께 여러 사례를 모아서 재동포 공공외교에 대한 방법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 국제환경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있고요. 영국 런던의 LSE라는 곳에서 박사를 하면서 현재 외교부의 재동포 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있습니다. 또 제한인학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재동포와 관련해서 제가 출판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원래 학생들에게 공공외교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재동포 공공외교를 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이주사, 미국이건 유럽이건 이주사에 대한 것을 하고 공공외교에 대해서 일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공외교에 대한 재동포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을 의세한연의 심상원 회장님과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재동포 영사대사를 하셨던 이정관 대사님과 함께 영사 실무 개론을 해서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영사 업무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이드북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공외교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재외동포 공공외교라는 것이 왜 연결되고 있는가, 공공외교와,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 구성입니다.
가이드 구성은 서문의 이제 기초 지식 사례를 통해서 실제 한인회가 공공외교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공외교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안 돼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공공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공공외교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여기에 재외동포 공공외교는 뭐가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2022년도에 한인회라든지 해외에 있는 단체들이 공공외교에 사업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한번 실제 사례를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공외교는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외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미지, 브랜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비친 이미지.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이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결국은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시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이미지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거의 공공외교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력을 얘기할 때는 군사력, 이런 하드 파워를 얘기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는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연성 권력이라는 것이 중시됐습니다. 특히 머릿속에 마인드 맵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 지도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외교라는 것이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가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이랑 외국 국민이랑 또는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외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되는 외교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들에게 만들어 나간다. 이게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외교라는 것이 이제 외교가 정부에서 민간 포함, 비밀적으로 외교를 하다가 공개적인 것으로, 그러면서 점차 소통이 중시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중심이 됩니다. 이 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공공외교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2010년에 공공외교를 도입했고요. 2016년에 공공외교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한류, K컬처,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 공공외교가 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730만 재외동포가 있다 보니까 외국 대중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재외동포 공공외교가 급속하게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외교를 외교부는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문화공공외교, 한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공공외교, 한국의 정책을 알리는 정책공공외교, 그리고 기업, 봉사를 통한 기업공공외교, 이렇게 4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공공외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산하에 여러분들 코이카라고 알고 계시죠? 국제협력단이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의 공공외교는 외교부에서 국제교류재단, 또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공공외교, 많은 정부기관들이 지금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외교가 국민공공외교라고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게 됐고,
특히 이 국민 중에서도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재외동포 공공외교가 국민 참여와 함께 중요시됐습니다. 그럼 재외동포 공공외교 왜 그런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번역한 책입니다. 국제 이주기구라고 하는 유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재외동포들이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730만 재외동포가 있는데 주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국과 거주국의 정책 위반자와 집행자를 위한 지침서인데 이 번역을 통해서 해외 동포들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지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할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교화인들, 인도의 공공외교, 이탈리아, 프랑스 많은 나라들이 공공외교를 지금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외교와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모국과 해외동포가 상생 발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재외동포청에서도 달라진 점이 상생 발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또 거주국에서 지위가 향상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공공외교 가치가 있습니다. 두뇌, 만, 또 해외동포들의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정책, 로비 같은 것들, 또는 문화, 공공외교 기능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재외동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오랜 세월 계십니다. 그 외교관을 파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거주국에 계신 분들보다도 그 거주국 사회를 잘 이해 못할 수가 있겠죠. 또 거주국 동포들은 직접 거주국 국민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재외동포들은 이중적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모국과도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거주국과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외동포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공공외교랑 하게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재외동포를 비롯해서 동포들의 한국에 대한 기여는 건국 시기부터 산업화 시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여가 공공외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외교를 할 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있고 재외 동포의 입장에서 있고 특히 외국적 동포들은 그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법을 또 준수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외 동포들의 위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외 동포들은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 차세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과 결혼해서 다인종, 다민족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다르고 또 거주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공외교를 정부 측에서 하는 것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방향은 첫 번째 목표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재외동포들 자체도 차세대들도 정체성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국과의 유대를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 상호 간의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세대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회복하고 동시에 우리 한인 회장님들께서 애쓰시는 재외 한인들의 결속력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거주국 커뮤니티에서 기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인의 공공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인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와 관련될 수 있는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각 지역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공외교 방향을 모색해 갔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의 공공외교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비도 있고요. 합법적인 로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단체라든지 모금 또 지역사회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또는 차세대들 같은 경우에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회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유대인 단체들 간의 조정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미국 내 국회라든지 의회라든지 행정부, 여론 이런 곳에 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공공외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역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재외동포 내부의 차세대 정체성 함양이라든지 우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 사회의 문화적 결속력을 강화한다든지 생활 및 경제에 도움되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국의 커뮤니티와 같이 살 수 있는 다른 거주국 국민이 다른 민족들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 기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서도 좀 더 여력이 되시면은 한국과 연결되는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문화 공공외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다른 한인애들, 다른 국가에 있는 네트워크를 하면서 점차 넓혀져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지역 적합형 공공외교, 정치 참여, 왜 그러냐면 정치 참여를 통해서 거주국 한인들의 지위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SNS 통한 공공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공공외교 현황입니다. 지금 이제 꼭 공공외교에 대한 거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제가 언론에 나타난 것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부록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문화공공외교, 외교부에서 얘기한 문화공공외교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수교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한인회에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뭐 가령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 행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간에서 또는 문화원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는 한인 주간 행사라든지 또는 한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공공외교에 속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수교 기념으로 하는 것들 또는 공간, 문화원, 국제교류재단, 오피스 이따가 말씀드리자만 관광청 이런 기관들과 같이 한인회가 아마 협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인주간, 한인회 밤, 한국의 날, 퍼레이드, 다양한 한류 관련 행사들이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한글, 웹툰, 영화, 게임, 음식, 음악, 다양한 문화적인 것, 스포츠까지 다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이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것들도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문화 또는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 거주국의 문화가 같이 연결되는 상호 문화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새한년에서 했던 것과 연결해서 베트남 공예를 하는 것을 통한 교류 행사 같은 것도 문화공공외교의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공공외교입니다. 지식공공외교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한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잘 모릅니다.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재해동포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서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교과서를 만들지만 해외에서도 교과서에 한국 부분이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잘하게 되면은 거주국에 계시는 한인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표기들, 독도라든지 위안부의 문제라든지 동해라든지 백두산이라든지 또는 한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죠. 김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한국학, 좀 더 체계적인 의미의 한국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하대에서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K무프라고 한국 온라인 공개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거를 10개 과목씩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한년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새한년 홈페이지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차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어로도 강의가 있고 영어로도 강의가 있는데 서브타이틀이 영어랑 중국어로 달립니다. 그래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학 같은 경우도 공공에게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책 공공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아무래도 이제 외교부가 많이 하는 겁니다만은 또 우리 한일화랑 관련된 것으로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 관련 활동 같은 것들 또는 정치력 신장을 위한 활동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사례로서는 지금 친한 인사 기반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주국 내 커뮤니티에서 그 의원들한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또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관련된 행사들, 통일 관련 행사들 또는 한국 정치에 관련 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현지 단체들과 협업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기여공공회입니다. 이 기여공공회는 거주국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주국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거. 그래서 거주국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들, 기여활동들 이런 것들이 한인들의 어떻게 보면 인권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인 사회의 내부적인 것으로 본다면 멕시코 쿠바 같은 경우에 한인 후손들이 조직화하는 사업들 또는 소외된 한인들을 지원하는 무로 한인들, 입양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영정사진 같은 경우를 참여해서 고문드린다든지 장학기금을 모금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여공동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 방역 물품을 전달한다든지 또는 아프리카 중동 한인회에서 한 배량 한복 모금을 한다든지 또는 트루키에서 있었던 지진 피해 성금 같은 것들 또 많은 한인들이 하는 불우이웃 무상 의료라든지 재능 기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 디지털화 사업 같은 것에 연결하는 것까지 다양한 기업 공동이 있습니다. 또한 공생 공공외교라고 할까요? 이것은 다민족 다문화 공생 사업으로서 오사카 같은 곳에서 열리는 제일 민단에서의 페스티벌 같은 경우 또는 흑인들과의 같은 친선도모를 하는 뉴욕 한인회의 활동들을 LA에서도 있었던 이런 다문화 행사들이 포함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데 다른 이민자들과 같이 연대라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권 및 국익 신장과도 연결되는데 이것이 거주국 사회에도 기여하는 것이지만 한인들 스스로의 인권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 증오 범죄, 요새 아시아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뉴욕 한인을 비롯해서 캐나다, 미국의 많은 한인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한인타운이 치안이 안 좋은 경우에 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있습니다만 앱을 만든다든지 카톡 이런 것들, 지방 참정권 운동,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도 다 기여공공회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동법 공공회계의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한인 회장님들께서는 관심이 한인의 자체적인 대원으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모국에서 단체들이 또는 정부 기관이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 역량에 따라 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곳이 정부에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동포 공공외교가 나오고 공공외교를 지자체라든지 모든 정부기관이 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산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자체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금 공공외교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교부 공공문화 외교부 제도 있습니다만은 재동포청에서도 지금 재동포 공공외교가 있고요.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도 공공외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연결하고 있고 기업공공외교 관련해서는 포이카에서 장기적 측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하나아프리카재단, 동북아시아재단, 하나아세안센터 이런 것들도 하지만 좀 규모는 작습니다. 다만 또 지방자치체들, 뭐 인천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이런 곳에서도 지금 공공외교,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공공외교 쪽에서. 그래서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아까 이제 제가 커피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곳에서 사업이 계속 뜹니다. 사업이 뜨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해외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한년에서 이제 이 링크를 좀 걸어 놓으시면은 한번 이제 들어가시기가 좀 편하고 들어가서 보시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정보를 한번 접속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광공사도 그렇습니다. 세종학당재단도 마찬가지로 세종학당에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내용들, 또 국립중앙박물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업들이 대부분 1월, 2월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링크를 걸어서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의 홈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영문으로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책자에 보면은 민간협력 공공외교 추진기관 및 실제 사례에서 197쪽부터 외교부라든지 해외공무원문화원 지금 얘기했던 산하기관들 홈페이지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자에 지금 새한년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시면은 가령 199쪽에 보면은 기타 공공기관 해서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199페이지.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주요 공진 한국문화주관, 한복문화단, 문화공공외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문화주관 같은 행사를 한인회 차원에서 한번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지금 무슨 살을 하나 든 겁니다. 뭐냐면 Traveling Korean Arts입니다. 2024년, 2025년. 그러니까 한국 예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회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교류를 하고 또 그 한인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제가 보기에는 소위 어플리케이션 폼입니다. 이 공공외교와 관련된 데에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어려울 수가 있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어가 서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한국어가 서툴지 않더라도 좀 정부 문서가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새한년 쪽에서 이렇게 공모했던 사례들이 있으면 그걸 좀 제시를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제가 공모 신청서보다도 사업 결과 보고서의 한 형태를 가이드북에 205쪽부터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한인회에서 여러 차례 재단이라든지 예전에
또 이제 앞으로 제도거청과 관련돼서 작성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이제 제도포 공공외교가 뭔가, 그리고 또 제도포 공공외교를 확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공외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각 지역마다, 각 한인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서 사례를 좀 추출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지금 다른 곳에서 하는 실제 사례들, 그것이 이제 부록에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많은 부분이 작년에 있었던 것을 다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차세대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 문화공동외교에 있어서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영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상공부회장입니다. 세안총련회. 아까 이진영 교수님께서 계속 언급하신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은 세계 한인의 총연합회의 웹진에 지금 이북 형태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가 www.wakanews, WAKA news.org.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안총련 웹진 주소가 www.wakanews, WAKANEWS.org. 거기에 이북 형태로 탑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셔서 또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3부 공공외교 활동 사례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진영 소장님께서 자장이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공공외교 활동 사례 발표는 세계 한인회가 하시겠습니다. 일본 규슈 한인연합회, 방글라데시 한인회, 뉴욕 한인회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먼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기 10분 이내입니다. 발표 시간을 엄정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규슈 한인연합회입니다. 정영진 규슈 한인연합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규슈 한인 종연합회 회장 정영진입니다. 올 11월부터 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저는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구마모토현 민단 관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간 지 34년 된 신정주자입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한인회에는 제가 선배님들 많이 모시고 일본에서의 활동을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요한 공공외교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을 근거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저는 항상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인은 다른 외국에 사는 한국인과는 틀려야 된다는 게 제 말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정말 과거의 역사적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앞으로 미래를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규슈인 만큼 우리 규슈 지역은 일본과의 과거의 역사에 정말 많은 악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한국인과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인들도 한일 간의 과거의 역사는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 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사실 규명. 사실 여러분들은 과거 한국에서 역사를 배울 때 오무타현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 같은 것은 전혀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미사변이라는 간단한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우리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일본의 젊은이들도 한국의 젊은이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한 차세대 교육까지 시켜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일본 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는 지도상에 보면은 후쿠오카현이 있고 사가현이 있고 나가사키현이 있고 오이타현 속에 후쿠오카현 중에서는 구마모토현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시가 시에 대한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을 일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인정을 한 곳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 사진에 나타나고 있는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우판근 오무타시 민단 지단장님이십니다. 저분의 한 분의 노력에 의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이 규명되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인회와 후쿠오카 민단이 함께 매년 밀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강제징용의 사실은 미ike 탄광이라는 일본 가장 오래된 미쯔이 그룹, 일본에서는 최대 유수의 미쯔이 그룹이 운영한 탄광이 되겠습니다. 물론 참 유네스코의 산업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강제징용에 의해서 많은 우리 조선의 노동자들이 가서 피해를 보고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그게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유산, 산업유산으로 등재된 23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서는 구마모토현에 걸쳐서 아라오시에 걸쳐서 갱도가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약 7,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에 걸려갖고 거기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무타시 쪽에서 인정한 인원은 46명이 숨진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미ike 탄광의 전경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산업유산으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강제징용 위령비가 건립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판근 제1번 대한민국 민단 오무타 지부의 지단장 지금 올해로서 85세가 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분은 3살 때 고향이 거제도입니다만 거제도에서 가족들과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해서 20대 초반에 강제징용을 실제로 경험한 노동자와 우연히 만나게 돼서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나이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중간 조금 다른 문제 정말 고생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가 50대에 들어가서 우판근 지단장님이 민단의 지단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미쓰이그룹의 당강 관계자들을 매일같이 3년간 매일같이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입수하고 그 명단을 입수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절차를 밟아서 1995년에 위령비가 건립되게 됩니다. 이 위령비는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강제징용 노동자들 대부분이 여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에서 비석을 제작해서 위령비를 제작하게 됩니다만 모든 비용은 거기에 대한 땅은 오무타 시에서 제공을 하고 그 경비, 강제징용의 위령비에 대한 제작 경비는 600만엔, 지금으로서는 1억이 넘는 우리나라 돈을 넘는 돈입니다만 그것을 미쓰이 그룹에서 강제징용의 반성의 의미에서 건립 비용을 전부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조선인 강제위령비 건립 과정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징용공 위령비에 적힌 그 문구가 건립문이 있습니다만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땅에 징용되어 노고를 다하여 돌아가신 분들의 영향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힌과 동시에 이것이 미개 당강의 그 미쓰이 그룹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령대는 우리 한인회와 후쿠오카 규슈 한인회와 후쿠오카 민단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구마모토 민단이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무타 시장, 시의회 의장 간부들이 모두 반성하면서 추도사를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성황후 씨의 사건의 사실규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을미사변이 1895년 10월 8일입니다. 정말 미우라 공사라는 조선주재공사, 이 미우라 공사가 간단합니다. 명성왕후가 호정의 마지막 한 항우인 명성왕후가 일본을 싫어하고 러시아를 좋아한다는 간단한 그 원인 때문에 경복궁에 난입해서 건천궁에서 일본의 우익, 천황숭배자 우익 48명이 선발되어서 침입해서 칼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기름을 뿌려서 불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한일 간의 정치가들은 풀지 못하는 민간외교의 출발점은 명성왕후의 시해 사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하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명성왕후를 생각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전부 일본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명성황후 기일이면 10월 8일 날 한국에 방문해서 17년 전부터 항상 반성하는 추도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8명 중에 왜 제가 명성황후의 제사를 우리 구마모토 현 민단에서 지내게 됩니다만 그것이 왜 그랬냐면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우리가 민단에서 같이 공동 행사로서 제사를 지내고 이 부분들을 기억하는 모임으로 특히 일본인이 중심이 된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분들을 통해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젊은이들한테 정하기 위해서 올해는
부산 외국어대학 학생들 30명과 부산 외국어대학 총장님까지 참가했습니다. 일본에 직접 오셔서 가시 기신제를 지낸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특히 일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다음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모험까지, 그리고 앞으로 전 일본 우리 한인회까지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모임을 전개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입니다만은 11월 30일 제가 직접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일본 선생님들 모임을 다 같이 대동하고 홍릉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합장되어 있는 홍릉을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시 종친들과 같이 교류회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제가 생각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한, 특히 일본은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가 같이 하는 한인회의 공공외교로서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발표 사례로 넣게 되었습니다. 일단 참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배한 교류회를 전주이시 간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와 일본 한인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한일 간의 역사를 직시하고 이 직시한다는 부분은 일본 선생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를 생각하는 모임의 선생님들이 과거의 역사를 정말 직시하고 과거를 모르는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여 가지고 한일 우호의 출발이 역사 바로잡기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된다고 저는 항상 느끼면서 그분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호적인 일본인을 늘려가는 노력을 우리 한인회가 미래지향적인 관계 형성에 아주 좋은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제 영토 확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이 경제 영토 확장에 저는 그 주안점을 두고 저는 골프장 사업을 항상 하는데 저희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일본 한인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일본의 다른 나라의 한인회와는 달려야 된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실천하시고 계신 정영진 규슈한인협회 회장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실천하신 것 같아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방글라데시 한인회 류용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류용호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글라데시 류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방글라데시 하면은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방글라데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후진국이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주년 한국 방글라데시 50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커다란 잔치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 방글라데시 저희들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코리안 이크 2023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에 많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기념하여 저희들이 방글라데시 좀 더 알리고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지난 10년 동안 6에서 8% 성장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섬유 수출 세계 2위국으로 아직은 노동 집약적 사업이 주이지만 20대, 40대에는 젊은 경제 인구들의 비중이 높아
향후 10년 동안 가장 역동적으로 약진이 예상되는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다수의 국가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특히 2022년은 대한민국이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세 번째로 많은 투자국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 한방 수교 5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공공외교 측면 방글라데시 2,500명의 모든 한인들이 제대로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해 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사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했던 실제 플랜입니다. 방글라데시 최초로 코리안 위크 2023을 선포하고 연중 캠페인 준비하기 위해서 약 8개월 동안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방 한인들의 단합 및 체류 거주국 내 한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고 이른해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을 제대로 알려 한국 이상을 공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K-문화, K-팝 문화를 방글라데시에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했죠. K-팝 콘서트 2023 한국의 보이그룹, 걸그룹을 초대하여 방글라데시 최초로 K-팝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약 2,500명의 현지인들과 문화부 장관들이 참석하여 장관 및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예, 한국 관련 기업 약 40여 개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방문객 5,000명이 오셨고 상공부 장관, 특히 특별 고문인 등이 참석하여 우리의 상품들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방글라데시의 그 코리안컵이라는 아주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39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골퍼들의 최고 오래된 기록이죠. 이번에는 한방 수교 50주년 기념에 특별하게 아주 성대하게 760명의 골퍼들이 참석해서 특히 국방부 장관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서 3일 동안은 장엄을 겨뤘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를 무시할 수 없죠. 우리 한인 여성분들을 주최를 하여 맛과 정성을 보여줘 현지인들의 감탄을 쏘았습니다. 태권도 하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하면 태권도이고 저희들이 태권도 전문 시범단을 초빙하여 방글라데시의 태권도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군인 그리고 경찰 아울러 체육부 장관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5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기념비적인 책자 자료들이 없어서 이번에 50주년 기념회에서 387쪽이 되는 50주년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자료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이루는 역사 흔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 아이들과 현지인 아이들을 함께 하여서 화생대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사진하고 그 다음 사진하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서로 간에 교류를 갖게 하게 해서 우리 한국을 좀 더 알리고자 했었습니다. 다음 같은 행사입니다. 다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지인들이 그린 한국에 대한 이상입니다. 개천절 행사를 맞이해서 대사관과 함께 문화부 장관도 참석하셨고 방글라데시 한 400여 명의 특별한 분들 초대해서 한국의 공연팀을 모셔서 아주 다채롭게 공연을 해서 우리의 이상을 또 알렸습니다. 예, 저희들은 교민들이 뭐 2,500명 크지 않지만은 아주 스트롱한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 방글라데시 그리고 교민들의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 튼튼하고 이제 50주년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또 다른 50주년 후에 저희들은 이번에 발판을 삼아서 모든 교민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뛰어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500명의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공공외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류용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려요. 김광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근데 제가 공공외교에 대한 어떤 컨셉보다는 여러 회장님들도 매일 활동하시는 일이지만 매일 활동하는 게 어떤 면으로 다른 측면을 본다는 공공외교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회장님들도 아마 이런 활동을 매일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한인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활동을 분석하고 같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오히려 그 반대적인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뉴욕 한인회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과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여러 회장님들하고 쉐어하고 싶습니다. 저도 간단히 10분이면 충분히 말씀드릴 것 같고, 주신 자료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은 사실 유학생들에 의해서 설립된 역사보다는 하와이에 정착했던 우리 선배들이 LA로 샌프란시스코 와서 그때의 이제 그 국적이었기 때문에 레일로드의 그 네이버로 많이 참여했어서 그분들이 콜로라도 지나서 유타 지나가지고 솔트레이크 그 시리에서 보면은 그 염호여관이라는 것도 한국인이 경험했던 게 있고, 그분들이 이제 일이 끝나면서 뉴욕에 넘어와서 그 레이버로 해가지고 뉴욕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그 세미트리에서는 100여 명 이상의 한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이 어려워가지고 싱글로 살다가 자식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흔적을 발견하면서 뉴욕 한인의 임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의 미션은 여러 회장님들도 같은 미션이시겠지만은 첫 번째 그 advocacy 펑션입니다. 그 기존에 있는 단체들, 뉴욕 지구에서는 문화, 경제, 사회봉사 단체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그 오래된 단체인데 큰 건물을 구입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한테 그 커뮤니티에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선거에도 제공하고 커뮤니티 미팅을 제공하는 그런 그 실제적인 교류 활동도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단체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정부 활동을 라비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 미팅을 통하고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한인들의 인권 및 안전 증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뿐 아니라 흑인 단체나 히스패닉 단체나 그 어려울 때 사랑의 나눔의 프로그램을 우리 한인 단체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확립입니다. 이 정체성을 역사적인 문제와 문화적, 언어적인 정체성으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인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 거면 개발할 것이냐, 경제적인 개발 문제, 문화적인 개발,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셜 액션을 통해서 아니면 미국의 법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인사회 미래를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우리 한인회 측에 보면은 뉴욕 한인회는 본국의 발전과 미국의 발전을 함양하고 있다.
그것이 참 독특한 정관이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이 활동 중에 여러 가지 지금은 역사 관련 쪽에는 대개 제가 하는 일이 신년 할애식에 신정 구정이 있고 3.1절에는 저희가 특별히 행사를 합니다. 그거는 3.1절이 갖고 있는 한국의 무저항주의, 홍익정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익정신이 3.1절의 정신까지 넘어왔고 그런 홍익정신이 미국에 와서 우리 한인들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인해서 미국 지역사회가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근본을 갖다 확인하고 있고 한국전 때는 특히 이제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들도 많이 초청해서 그분들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미 외교에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복절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 같은 데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서 여러 단체에서 한인회가 이제 총괄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러한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광복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절 행사가 이제 다른 단체들과 힘을 뭉쳐서 특히 개천이라는 세계에서 사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우주의 근원과 홍인간의 발단 그리고 개천절이 사실은 음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천절을 음력으로 보면은 모든 수수가 끝나고 새로운 씨앗이 배태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 활동은 여러 회장님도 많이 하시지만은 K-팝과 설날 행사, 추석 행사 이렇게 하고 있고 태권도 시범이나 K-푸드는 참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김치 만들기, 만두 빚기, 송편 빚기 등 비빔밥 행사 여러 가지 소주 칵테일까지 그런 활동은 이제 수시로 젊은 층들도 인바이트해서 하고 탐민족들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 시범 행사는 문화원과 함께 지난 코리안 페스티벌에는 한 150명 정도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김치를 빚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들이 참가비를 10불씩 내서 만든 김치는 가져가는 아주 그런 상당한 쾌거를 받고 사실 그 배경에는 뉴욕에서 특히 뉴욕 김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산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김치가 많이 파퓰러하게 알려지기 이전에 뉴욕 김치의 유산균 김치가 이 미국 사회를 많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이 그분들의 노력도 상당히 기여가 있지 않았느냐. 아주 괄목할 만한 기여한 단체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교육 관련 활동은 특히 이제 한국어 교육인데 우리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회도 물론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그분들과 행적인 유대를 해서 각 교회들이 더 교육을 잘할 수 있게끔 배경을 백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재미 한국어 교육재단은 특히 뉴저지, 뉴욕 같은 데서는 정규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노력으로 돈을 모금도 많이 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단의 보고에 의하면 뉴저지 지역에 20군데, 뉴욕 지역에 한 5군데에서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을 확보에 따라서 더 이것이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결론이나 어떤 이펙트는 굉장히 크고 K-팝의 K-컬처의 확산과 함께 이 한국어에 대한 집중이 엄청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 관광은
대한민국의 관광 상품 같은 거나 그 여러 여행 같은 것을 갖다가 하고, 지난번 페스티벌에는 서울시에서 참여하셔서 서울시가 어떠한 그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어떠한 그 컬처럴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소개하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늘릴 수 있느냐, 유권자 등록이나 선거 참여 캠페인, 그런 것들로 해서 그 현지인들의 시민권 확보를 더 증가하고 있고, 또 정치인들 양성에 상당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참여 캠페인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한인들이 elected official,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그 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의 양성에 상당한 집중을 하고 있고, 많이들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유엔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탈북자 강제 송환, 중국 정부 규탄대 같은 이런 것은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앞에서 그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대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같은 것도 DC가 가깝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산가족에 대한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민족들과 교류 및 연대는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는 타민족들의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메인스트림의 그 새로운 장벽을 벗어날 때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서는 좀 많이 어렵고, 히스패닉 흑인, 다른 아시안들과 함께 문제들 갖다 열심히 연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한인사회 이익을 위한 대정부 교섭 활동인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이게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나요? 네,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지원 활동은 로컬 챔버 커머스, 그러니까 상인들 협회들이 많습니다. 뉴욕 대뉴욕지구 상인협회, 그건 한인들이 아닌 외국 단체들과 한인 기업들을 엮는 방법.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분들도 로컬 챔버 커머스하고해서 연결하고,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는 시티, 스테이트, 페더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 서포트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하고, 정부에서 그 프로큐먼트 입찰하는 과정에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작업, 그리고 소액 투자자 그룹인데 이거는 아직 현실화 못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해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차세대들의 한인의 참여 대책인데, 사실 많은 한인애들이 회장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의 지적성이나 가버닝 바디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회장 임명하는 이사회가 아니고 독립적인 이사회로 만들면서 이세 단체와 개인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세 직원 채용 확대하고 있고, 이세들이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Food Culture, K-Culture, 그다음에 이제 뿌리 교육재단에서 오랜 동안 해온 일이지만 한국 방문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그 데이팅 오퍼추니티,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만 향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종의 그 여러 가지 행사 포스터인데 대충 이제 2세들을 위한 것과 한국어, 코리안 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있지만은, 저희도 이제 앞으로 공공외교 정책을 좀 더 분석하면서 어떠한 분야들이 본국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새 청년하고 좀 상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거주국, 이 지역에서의 공공의료가 있고 거주국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의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한국에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공공의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역량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양한 모습의 공공의료를
우리 정영진 회장님, 유용원 회장님, 그리고 김광석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강성철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입니다. 이진영 교수님의 그 가이드북 공공의교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세 분 회장님들의 그 사례 발표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기사에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분 사례하고 이진영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각각의 그 공공의교 사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이 공공의교를 알리는 거에 있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교가 소프트 파워를 늘려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거주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거주국과 한국 간의 어떤 우호관계, 협력관계 이런 거에 이제 보탬이 되는 그리고 거주국의 지한파를 많이 늘리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공의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로 이제 한인회를 포함해서 많은 한인단체들이 이런 공공의교 성격이 강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축제 또는 한국의 날 그래서 이제 한식 또 한국 전통문화 또 뭐 한국어 K-팝 다양한 한국의 요즘 유행하는 문화들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거주국의 문화도 많이 알고 있고 거주국의 문화도 존중하고 거주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같이 표방해 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 축제를 하는데 축제 마당의 부스 하나 정도를 거주국의 전통 문화를 전시하거나 또는 거기에 뭐 전통 춤이든 전통 음식이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쯤 마련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거주국의 커뮤니티나 거주국 단체하고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것도 소개하지만 당신의 것들도 존중하고 배우려고 한다는 이런 이런 행사를 같이 해준다면은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보다 이제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한국보다 못 산다 그럴까요?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비하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우리도 뭐 한때 50년 전에 아시아 최빈국이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어느 순간 우리와 대등한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걸 행사를 할 때 재외동포청이나 국제교류재단이나 코이카나 또는 거주국에 있는 한국문화원 다양한 한국 정부단체 기관하고 뭐 협업을 하거나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한인단체만 할 얘기가 아니라 정부 기관들에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왜 지원 심사 기준에 마찬가지로 한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알리는가만 심사를 하냐 그 나라 거주국의 문화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심사 기준에 넣어준다면 지원을 하는 명분도 더 커지고 한인단체들도 좀 더 거주국에서의 어떤 지위 형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제가 언론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가나에서 한국을 알리는 뭐 국악 축제가 열렸다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국수주의적인 입장일 수 있는데 기왕이면 거기에서 만약에 가나인들과의 교류를 하거나 가나인들을 존중하는 이런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있었다면 우리 기사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그런 쪽으로 흘러줘야 진정한 어떤 공공외교 쌍방향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공공외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진영 교수님이 여기 소개해준 이 가이드 속에 보면 공공외교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신한총연에다가 보고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지원받은 뭐 재독포청이든 다른 공공기관에다가 보고를 하는 양식 같은데 양식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취지가 좋은데 그거를 결과를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동포재단에서 동포청이 되면서 내년 예산이 670억에서 1,100억 가까이 1,050억인데 1,100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1,100억으로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한글학교라든가 차세대 육성 이런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동포단체들은 제가 만나보면 동포청이 돼서 이제 예산이 늘었으니까 동포단체의 지원금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늘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포재단과 달리 정부 중앙부처이다 보니까 이 심의나 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도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 심의도 마찬가지고 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도 마찬가지로 좀 엄격해질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영수증 첨부라든가 이런 거를. 그런데 이게 왜 좋냐면 보고서를 충실하게 만들면 그게 각각의 동포사회에서 행사한 거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고 다음 한인회장이 오든 다음 집행부가 오든 이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동포청에서는 이런 부분은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단체 여러분들을 참고하셔서 행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 보고서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님 깨알 같은 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호문화 이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시민으로서 더군다나 거주국에 계시니까 더 중요하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환류를 하는 피드백을 하는지 그 다음 한인회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데서 한인 활동을 홍보해 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사례 발표 및 토론을 마치고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 마지막 4부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안이나 질문하신 사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표현은 손을 좀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하신 후에 본인의 지역하고 뭐 직성하면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손 드신 윤희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좀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또 음소거를 하지 않아서 그 여러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렸는데 앞으로 이런 좀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 세미나를 발표해 주신 우리 한인 회장님들과 또 강연해 주신 우리 이진영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훌륭한 행사를 주관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심성만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노력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또 함께 참석해 주신 각 회장님들 반갑고 또 감사드리고요. 이진영 교수님께 어제 저희가 그 동포청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 국민이 708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진영 교수님께서는 73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 재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해외 국민이요? 네, 재국민이 뭐 750만, 730만, 708만 이러던데 왜 지금 708만이라고 어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2년마다 외교부에서 재외 동포의 인구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정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줄게 된 것은 중국 지역에서 재외 국민이 줄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가 숫자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얘기는
지금 중국 지역에서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재외국민, 조선족이 아니라 재외국민이 줄어들었던 걸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추정치기 때문에 재동포 숫자를 750만, 730만 지금 또 이제 통계 숫자를 말씀하신 거여서 그걸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 회장님, 예, 그럼 다른 회장님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손을 좀 흔들어서 표현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전체 분들이 안 나타나서요. 혹시 말씀 주실 분 있으시면 직접 음소거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이재현 수석부회장님께서 예. 기록하라고요? 소리가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유로반인 청년합회장 유지원입니다. 어제 한국에 나왔고요. 마침 또 우리 세계 한인의 청년합회에서 이런 귀한 행사가 있어서 만사 제쳐놓고 왔습니다. 우리 이재영 교수님 그리고 이제 세 분 회장님들 발표하신 거를 듣고 정말 한인 세계 각국에 500개 한인회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에 500개 한인회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한인회가 있는데 한인회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포청이 되면서 우리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보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오후에도 발표회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파트너, 재외동포청의 파트너가 한인회인데 4세대 문제 아니면은 경제인 단체, 여러 가지 단체하고는 그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인회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가 파트너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오늘 오후에 또 그쪽에 참석하는데 그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회를 전 세계에 이제 오늘 그 주최하신 세계 한인회 청년합회가 사실 2년 전에 10개 대륙의 한인회장 대륙회장님들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의논해서 창립이 됐는데 기왕에 이런 좋은 단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 한인회 청년합회가 주체적으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세계 한인회 500개 한인회와 더불어서 우리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또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동포청하고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요 현장에 참석하신 뉴욕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일본에 있는 구철이라고 합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심상만 회장님이야 오늘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많은 감사드립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저희 일본에 있는 한인회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일본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민단, 옛날 제일교포분들이 지금 계시고 저희들 뉴커머들이라 해서 1985년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주재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상주하게 되면서 만든 조직이 재일본 한국인 총연합회 각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인회, 일본 한인회는 최남단, 지금 앉아 계신 전영진 회장님을 비롯해 큐슈 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해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전부 이렇게 각 10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계 한인 한인 회장 대회에 나가서도 저희들은 18만 명을 대표를 하는 한국인 연합회 조직인데
민단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련하지만 저희들은 18만 명을 대표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무슨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 가입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회장을 할 때 아주 많이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민단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단은 우리 세계 청년합회에 이렇게 참석을 갖다가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갖다가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해도 통역을 대동 안 하면 거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매번 나가더라도 1년마다 나가더라도 위원회에 빠져가지고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분들도 위원회에서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정말로 이렇게 뭘 이렇게 여쭈고 싶어도 이렇게 여쭐 수도 없고 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저희 동포주청에서 제한을 시켜가지고 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못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회장 대회 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본에서 금방 우리 정영진 회장님 같이 이렇게 우리들의 의사를 갖다 표현할 그런 기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누가 한번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넣어줄게 이야기를 갖다가만 하시고 저때 심상만 회장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다 해가지고 많이 움직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힘이 되셔가지고 우리 일본도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한인회에 대한 의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부천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브로콜리 한인회 박상원 회장님 지금 현장에 계신데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브루클린 한인회 회장 박상원입니다. 네, 한인회장을 최근에 맡았고 그동안 펼쳐온 일은 세계 한인재단 회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매년 10월 5일 세계 한인안이 제정된 것은 해외 동포사회와 우리 조국 국민과의 교류 또 한국인의 기여도를 널리 펼치기 위해서 지정된 매우 값진 날인데 우리가 거주국에서 우리 민족의 개천절인 10월 3일을 기념하기는 여러 면에서 그 나라에도 건국과 그 나라를 만든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기념일이 세계 한인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념일을 제정했습니다. 오늘 공공유기에 대한 이진영 교수님 발표와 우리 사례 발표 그리고 지금 우리 세계 각지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이 공공의에 대한 용어조차도 잘 모르지만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정치 또 각종 풀뿌리 운동에 수많은 단체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그네들이 이 공공정책에 대한 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 여러 가치와 미래 지향적인 이 우리의 노력들을 공유하고 가능하면 이 지도자들한테 빨리 전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우리 기자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 너무 소중합니다. 거주국을 존중하고 거주국의 백성들을 아우르는 우리 한인들의 위상이 거주국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공공의 발전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번영으로 끌고 가는 매우 핵심적인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 전문 인력들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영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자료들을 우리 지도자들이 가능한 빠른 속도로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자격을 갖추는 그런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는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서 동포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도
미국에 41년 차, 2년 차로 가는데요. 이제 저희도 제가 1세대고 2세대, 3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손자 세대, 저희 박씨문 중에 돌림자를 써서 밀양 박씨의 그 우리 족보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며느라리하고 아들은 조금 반대랍니다. 손주가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미국 이름을 가져야지 왜 아버지, 할아버지 그 주장을 강요한다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조금 양보했습니다만 아들이 그래도 돌림자라는 끝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럼 우리 이 동포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미국 이민 역사가 121년 차로 가는데요. 3세, 4세, 5세대로 갑니다. 언어 잃어버리죠. 이름도 잃어버리죠. 우리 동포를 이걸 어떻게 앞으로 수용할 건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또 법으로 우리 민족을 혈통 중심으로 안고 가는 피가 반이 섞였건 4분의 1 섞였건 8분의 1이 섞였건 16분의 1이 섞였건 우리 코리아는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이 혈통에 대해서 동포로 민족으로 안고 가는 제도와 정책과 법률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의 주축이 되고 세계에 우리 UN 등 지구촌 국가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으로 급부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앞으로의 세워진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법률적으로 제정되지를 동포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우리 후손들과 해동포사회, 재외동포사회에 홍보가 되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발표하실 분. 예.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폴송 회장님, 민주총련 폴송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 폴송입니다. 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 미국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지금 총괄 수석 맡고 있고요.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재외동포청의 우리 윤회 회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재외 국민 숫자가 705만이라고 하셨나요? 705만이라고 그랬는데, 숫자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외 국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재외 국민이 705만인지 아니면 재외 동포가 705만인지, 재외 동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외 국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숫자에서 빠진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미주에만 해도 지금 250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300만이 넘어요. 저희 지역만 해도 제가 한인회장을 한 곳에만 해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한인이. 지금 여기 김광석 아까 발표하셨던 뉴욕 한인회장님 계시지만은 거기도 50만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산들을 하는데 그거를 재외 국민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외 동포까지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숫자가 나와야 그 숫자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이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포청에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마디 하려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폴송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는 재외 동포를 재외 국민과 외국적 동포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적을 기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외 국민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750만 얘기할 때 250만 명 정도가 재외 국민이고요. 외국적 동포가 5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외 국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가셔서 장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자를 비롯해서 유학생이라든지 상사주재원으로 대략적으로 90일 이상의 장기 거주 비자를 가지고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재외 국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어떤 시점에 인구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재외국민분들이 신고를 해서 대사관에 추산이 돼야 되는데 안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거는 그래도 가능합니다만은 외국적 동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산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티킹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인이라고 그 차세대 같은 경우에 자기를 그렇게 규정 안 하면은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추산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족이라고 해서 국민으로서 이제 소수민족이 하나로 하다 보니까 조선족에 대한 인구수는 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문제는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국에는 지금 조선족이라든지 옛날 소련에 있었던 고려인 동포들이 대략 80만 명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재외 동포라고 하는 것의 인구수를 추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계속 우리 세계 한인 청년협회에 나오는 명칭대로 한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한인으로 돼야지만이 아까 우리 박상원 회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3세, 4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혈연적인 것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포괄할 수 있고 또 국제결혼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제결혼 가정의 배우자들도 넓은 의미의 한인으로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인구수가 많은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적 동포 이렇게 좀 너무 협소한 범위로 하다 보면 정책으로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앞으로 세계 속에서의 한인이라는 개념을 본다면은 좀 더 우리가 포용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면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하와이에서 또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제 한인 국민회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한인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좀 좋지 않을까. 우리 또 한인 주간, 세계 한인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법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세한총련의 심상만 회장님 인사 말씀 잠깐 주시겠습니까?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화상회의로 세미나를 처음 해보는 거라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음소거, 중앙 제어 장치 이런 게 잘 안 돼갖고, 다음부터는 하여간 퍼펙트하게 잘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여기 계신 회장님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갑진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사업 완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회 한인의 공공회계 활동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소리 안 들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죄송한데 제가 비행기가 4시 20분 비행기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